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 10월 수출이 55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월 단위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철강도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549억 7천만 달러, 6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로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 실적입니다. 가장 많이 수출했던 지난해 9월 551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친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2.7% 증가했고 10월까지 누계도 작년 동기 대비 6.4% 늘어난 5,053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 국제 유가 및 주력 제품 단가 상승 등이고 대내적으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 품목 고부 가치 노력이며 특히 반도체 수출은 22% 이상 급증해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으며 일반 기계와 석유 제품도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과 유럽 신차 출시에 따른 증가세로 2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철강 역시 수입 규제 확산 등에 따른 반작용으로 국제 철강 단가가 뛰어 수출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기업들의 수출 품목도 다양해졌고 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입은 27.9% 늘어난 484억 달러를 기록, 81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장기화 조짐과 미국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 때문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하고 신흥국 경기가 둔화할 수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품목과 지역 다양화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위기설까지 나오는 자동차 업계가 지난달에는 모처럼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양호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간의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까진 넘을 산이 아직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다시 늘었습니다. 10월 수출액은 39억 1,600만 달러, 작년 10월보다 35% 늘어난 겁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늘어난 달은 1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신차 출시 효과를 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가 잘 팔린 덕분입니다. 안방에서도 모처럼 웃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 이상 판매가 늘었고 무너진 영업망 탓에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던 한국GM도 8% 가까이 늘며 전체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내후 외환에 시달려온 자동차 산업이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고 보기는 아직 힘듭니다. 우선 10월 내수 증가는 올해 추석 연휴가 9월로 옮겨가면서 영업일이 늘어난 덕이 큽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사 갈등은 더 큰 문제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연봉을 줄이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했고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 분리 결정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미국의 25% 관세 폭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판매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와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확장 가능성 때문에 완성차 업체의 향후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자동차 업계는 연말까지 신차 출시와 공격적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올해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성인 10명 중 6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며 은퇴 이후 사망까지 부족액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월에서 8월 공단에서 노후 준비 상담을 받은 성인 2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상담자 중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57%인 1,160명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생각하는 은퇴 연령부터 사망 연령까지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평균 8억 2천만 원으로 월 평균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은 평균 4억 1천만 원으로 부족액은 4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업과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이나 폐원을 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유치원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원 감축이나 유아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받습니다. 또 인가받은 정원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면세점 강남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빅3로 불리는 롯데와 신세계에 이어 현대백화점이 서울 강남 코엑스에 면세점을 연 건데요. 국내 면세점 업계의 큰손인 중국 보따리상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객, 내국인 방문이 기대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이 강남 코엑스에 첫 시내 면세점을 열었습니다. 럭셔리, 뷰티와 패션, 한류 등을 주제로 420여 개 브랜드가 입점했는데 체험형 매장, 한류 라이프스타일관 등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40여 개 해외 명품 브랜드도 들어섰는데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그 이상 입점이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에서는 현대백화점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의 롯데 월드타워점과 코엑스점, 신세계 강남점, 현대무역센터점 등 유통업계 빅3 면세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전시장과 호텔, 도심공항 터미널 등이 있는 강남의 특징을 살려서 중국 보따리상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객, 내국인 유치에 힘쓸 계획입니다. 강남시대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동이라든가 남대문 상권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국내 관광객이라든가 해외 이제 개인 관광객이라고 하는 뭐 FIT 중심으로 좀 더 비중이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통 공룡들이 주도하는 면세점 강남시대.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 등 악재를 넘어 출혈 경쟁이 아니라 동반 상승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반도체 누계 수출액이 단일 품목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요 제품 가격 하락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쳐 업계 전망은 흐리기만 합니다. 지적되었던 편중 현상으로 인한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반도체 수출은 단일 품목으로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이나 차지했습니다. 경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공급 부족이지만 업체들이 앞다퉈 물량을 늘리고 있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업황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조금 꺾일 것 같아요. 가격이 5에서 한 10% 사이 정도가 가격이 꺾일 것 같은데 디램 가격이나 이런 걸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의 80%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온 삼성전자도 실적을 발표하며 다가올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 둔화로 실적이 비교적 하락할 것이라 이례적으로 전망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의 증가폭도 줄어 지난해 10월엔 무려 70%에 가까웠지만 지난달엔 20%를 조금 넘긴 수준입니다. 문제는 대체품이 없다는 겁니다.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상품의 수출액은 늘긴 했지만 반도체에 비하면 각각 5분의 1, 3분의 1 수준입니다. 현재로는 반도체가 무너진다면 완충 장치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호조가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타격을 받게 됐을 때 제조업 산업들이 그 빈자리를 잘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해결되지 않아 수출 전망 역시 불투명해지는 만큼 신산업 육성의 절실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현재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돼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그린벨트 해제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해제 시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되 민간의 택지 분양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 분야 불법 재하 도급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결정에 따라 대체 복무 제도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도소나 소방서의 현역 병사의 2배인 36개월간 복무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구하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무청 법무부와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정부안 구상에 나섰고 최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복무안 마련에 관여하고 있는 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2배 많은 3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 정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무기관은 소방서나 교도소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하고 근무 형태는 다른 현역병과 같이 합숙을 원칙으로 추진 중입니다. 경비교도대 합숙시설이 남아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합숙시설은 지금도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체복무제는 내후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도입 전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입영 거부로 고발 대상이 된 병역 거부자 12명을 포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도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900여 명에 대한 입영 연기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은 원안 사수를, 야당은 칼질을 예고한 가운데 일자리와 남북 협력 사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70조 5천억 원의 슈퍼 예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책 질의와 소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펼쳐질 예산 전국의 최대 쟁점은 일자리와 남북 협력 사업. 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고 여당은 이를 민생 발목 잡기로 규정하면서 벌써부터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번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막무가내식 예산 발목 잡기는 경제 발목 잡기이고 민생 발목 잡기입니다. 오로지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을 예산 심의의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남북 경협, 단기 일자리 등 100개 문제 사업을 대상으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경제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정부 예산마저도 효율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 바른미래당은 54조 원을 쓰고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일자리 예산을 깎고 행정부 특별활동비도 칼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의 특활비 폐지에 앞장섰던 바른미래당이 행정부의 특활비 문제도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폭 삭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예산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 상황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차가 워낙 커 예산 전국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천사를 교육시키는 직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네, 천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믿기가 힘든데 천사를 교육시키는 직업이 있다니 어떤 직업일까요? 네, 바로 도우미견 훈련사입니다. 도우미견이란 영어로 서비스독이라고 하는데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지체장애를 비롯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자폐증과 같은 정신질환 또는 발작을 앓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도우미견을 교육시키는 전문가들을 말하죠. 네, 그야말로 천사를 교육시키는 직업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완견 훈련사, 펫시터와 같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직업이 많은데 도우미견을 위한 전문 훈련사도 따로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도우미견의 경우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장애 유형에 맞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사람과 어울리는 퍼피워킹, 즉 1년 미만의 강아지 시기부터 은퇴 시기까지 훈련사의 교육과 관리가 꾸준히 요구되기 때문에 도우미견을 위한 전문 훈련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도우미견에 필요한 사람들의 증상별로 전문 훈련사가 따로 있을까요? 네, 훈련사의 기본적인 자격은 비슷합니다. 대신 도우미견을 훈련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도우미견들은 장애인들에게 독립성과 높은 삶의 질을 선물하기 위한 훈련을 주로 합니다. 문과 서랍을 열고 닫는 것, 세탁기 작동, 떨어진 물건 줍기, 양말과 모자 벗기기는 물론 버튼과 스위치 누르기를 연습해서 비상시에 도움을 주는 훈련까지도 하는데요. 도우미견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영국의 케니 파트너스의 경우 이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까지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청각 도우미견은 소리, 복종, 사회화 과정으로 나누어 6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는데요. 소리 훈련은 자명종, 초인종, 노크, 팩스, 아기 울음, 화재 경보, 또 자동차 경적 등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소리가 10가지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알려주는 연습을 합니다. 복종 훈련 역시 몸짓, 즉 수화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식의 훈련법이 있네요. 그런데 도우미견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잖아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지나요? 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우미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도우미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안내견을 교육하고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경우 생후 5주차에 증명사진을 찍어 장애인 보조견 등록을 하고 생후 7개월 땐 자원봉사를 신청한 일반 가정에게 위탁해서 이곳에서 복종 훈련과 식사, 배변 등 기본 훈련을 1년 정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안내견 학교에 입학해서 안내견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훈련 1개월 차에 중간고사, 3개월 차에 기말고사, 6개월 차에 배치고사를 보는데 이 3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정식으로 안내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합격률은 불과 30% 정도인데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안내견은 일반 가정의 반려견으로 입양된다고 합니다. 네, 훈련견 중 과반수도 통과를 못한다는 건데 그만큼 훈련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요. 안내견의 견사에 상주하면서 훈련을 함께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다행히 안내견 훈련사에게도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은 다소 빠른 편인데요. 오전 8시에 출근해 훈련사들끼리 모여 훈련 장소와 훈련견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후 사육장을 치우고 안내견에게 사료를 나눠줍니다. 오전 9시부터는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거리와 시장, 역 근처를 돌며 신호등을 건너거나 안내하는 훈련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장애물로 가려고 할 때 가지 않게 불복종하는 훈련도 함께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훈련사 1명당 담당하는 안내견은 평균 6마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마리당 1시간씩만 훈련해도 5, 6시간을 훌쩍 넘기게 되죠. 이후 오후 4, 5시쯤 돌아와 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퇴근하게 되는데요. 이때 훈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시각장애인을 실제 안내하게 됐을 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교육하던 훈련견이 실제 누군가의 눈과 귀가 되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도우미견 훈련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도우미견 학교는 총 2곳이 있습니다. 삼성 안내견 학교와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협회인데요. 매년 공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채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도우미견 훈련사에 관심이 있다면 수시로 홈페이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미견 학교에 취업을 한 뒤에도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사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의 흰 지팡이 사용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흰 지팡이 보행 훈련사 자격을 취득한 뒤 시각장애인 12명을 교육하고 안내견 12마리 이상을 훈련시켜야 전문 안내견 훈련사로 인증받을 수 있는데요. 3, 4년이란 다소 긴 견습 기간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식 훈련사가 되면 값진 보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봉사와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동물과 교감하며 누군가의 눈과 귀, 언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는 도우미견 훈련사. 천사를 교육시키며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